예, 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하염없이 아우 지난주에는 박사 논문 심사 때문에 어. 토요일날 계속 심사하고 그래가지고 못 놀았어요. 아유, 그좀 저희 주말이라도 잠깐 쉬어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에 대학원이 교수님 아시겠지만 교수님 다닐 때랑 틀려서 대학원이 좀 미달이 많잖아요. 미달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학생 모집하는 게 문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심사를 이제 그 주말에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 참 좋으셔가지고 원래 안 나오거든 교수님들이. 근데 아니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교수들도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는 학교도 많아 보니까. 아예. 예, 평일날 하려고 그러고. 근데 심사는 해도 되잖아요. 수업이야 뭐. 그래 일정이. 석 박사 저 과정 거치면 교수는 왕이잖아, 왕. 아니 뭐 교수 안 해도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니까 그 영이 인정받잖아요. 교수님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개고생했지. 왕이잖아. 아이고 지도 교수님 뭐 하면은 그냥 뭐 왕이잖아. 무섭지. 네, 교수님 법대 대학원 날 때 내가 알잖아요. 진짜 대박이었어. 나 무섭더라고. 그때 지도 교수가 무섭더라고. 하다못해 외모라도 오늘 꼬지지하게 해가지고 와서 외모라도 저분한테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어떤 생각할까 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휴가 나이 못 가셨겠네. 다 잘랐어 갖고. 상상도 못했고. 수업 가는 것 때문에. 수업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난 지난주에 염 교수 보령 갔다 와서 보령 했어요. 좋잖아 보령. 그 보령 그 시청 옆에 보령 문화원? 네. 거기서 네. 그 주민분들 한 60, 70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 모시고 그냥 사건 전반 관련된 거 그냥 형사들이 하는 일 뭐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강의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제. 그 강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염 교수 보니까 또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나네. 그때는 염 교수도 젊을 때 나도 제법 젊을 때였던 것 같아. 내가 중앙경찰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염 교수가 왔었어. 나 만나러 왔었어. 그죠? 그때 그 생각이 나네. 응? 벌써 한참 전 얘기예요. 그때는 아주 싱싱하고 푸르던 시절인 것 같아. 한 15년 넘었다. 이제. 그렇지. 참. 가시죠. 오늘 요즘엔 내가 자꾸 이제 이슈 계속 이슈라고 그래서 이거 방송 소재 찾으면서 뉴스 맨날 보다가 보니까 요즘엔 정말 내가 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제 위험해서 딸 자식 못 기르겠어. 좀 위험 사회가 됐어요, 진짜로. 사회학용어로. 그 생각이 자꾸 들어 이제. 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네. 뭐 그 전에 사건 사고 안 일어난 건 아니지만 또 뭐 언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보도들이 되니까 많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다고 글쎄요, 우리가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착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난이도가 세죠, 이게. 예. 이거 착시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이제 오늘도 또 꼭 정신이 아픈 사람들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웃한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웃이 나를 감시한대요. 전 많이 봤어요, 요새. 안인득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니 교수님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러는데 가끔 이메일이 와요. 저 연구소로. 전달을 안 해드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한테 보내는 그 이메일. 예. 감시당한다는 거죠. 진짜 많아요. 그렇죠. 아래층 위층에서 나를 감시한다 아니, 뭐 이런 거. 그거는 좀 UFO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CIA도 있고 답변을 안 하죠 일단. 왜 안 해야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거의 답변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 그분들은. 그래서 뭐 CIA, 뭐 UFO 또 뭐 별거 다 있어요. 그거 나한테 전달하면 난 죽어요. 그래 뭐 저기 일루미나티도 나와요. 영화를 많이 보셨나 봐. 일루미나. 전 세계 비밀 결사 단체도 자기를 뭐 이렇게 수배자로 했대. 읽어는 보는데 그래서 자기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분도 이웃이 평상시에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또 독약을 살포한다. 안인득이도 그랬잖아요. 자기 맞아요. 집 앞에다가 똥을 뿌린다, 뭐 바퀴벌레를 똥을, 갖다 놓는다, 뭐 이러면서 이웃집 그 했잖아요. 안인득이 그 비슷한 건데 이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그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은 80대 80대네요. 남자예요. 연세도 많아요. 사망한 분은 71세더라고요. 네. 이웃집 주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집 주민한테 꽂힌 것 같습니다. 이웃집 주민 71세 남성이 자기를 평상시에 감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너 왜 독약 풀어? 나 왜 감시해? 하고 따지니까 이 피해자 이분 그 71세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본 척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한 거지. 대꾸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준 것 같아. 속된 말로 아유 저 또라이 이러면서 상대를 안 해준 것 같아.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인 작년 9월 17일 날. 난 12시 06분경에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는데요. 흉기를 3개를 사용했답니다. 말도 안 되지.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죠 뭐. 흉기를 3개를 사용했고요. 네. 뭐 이 온몸에 이제 자절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찔리고 배인 상처. 네. 자절창이 190개 정도 발견돼요. 이게 얼마나 찌른 거야?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난도질한 겁니다. 오버킬이라고 그러죠. 오버킬. 예. 난도질한 거예요. 그냥 예. 뭐 시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190개 가량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징역은 12년 나왔습니다. 고령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 12년 주면 80대라고 나왔는데 네. 뭐 80대 80 몇 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80대라고 나왔고요. 징역 12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징역 12년 92세 뭐 건강하면 더 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 난리야 이게? 이 연세 71세 된 이웃집 주민 같은 경우는 단지 이웃에 살고 있었다는 죄로 죽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가족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뭐 80대 이분 그럴 수도 있고. 독거노인일 가능성이 있죠. 네.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관리 가족들이 아예 먹고 안 사는 문제 때문에. 됐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그렇죠. 190군데를 찌르고 뱉는데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로 보인다면 다만 이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심신미약으로 범행한 거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징역 12년을 준다. 이렇게 준 건데 그래요. 법정신은 맞아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태 상실 같으면 감경해 주는 건 맞습니다. 법정신은. 그렇지만 참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나를 죽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정신이 미약하건 뭐 상실을 했건 그게 뭔 상관이야. 네, 그냥 죽인 거지. 그러니까 막 12년 주면 화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쪽에서 연구할 때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 일부 학자들이 이제 크라임 바이 포지션하고요, 크라임 바이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라임 빅팀, 즉 범죄 피해자가 주로 이제 안면이 있거나 저 사람하고 뭐 금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하고 뭐 조폭 같은 경우는 상대방 라이벌 조직이 조직원이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관이 있는 예, 거예요. 뭔가 있는데 포지션은 뭐냐면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피해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해서 죽거나 하는 경우. 로케이션은 이제 진짜 고정된 위치를 보통 로케이션이라 이게 크라임 바이 로케이션인데 그냥 이웃집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비명행사하고 이게 그 연구하는 내용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사회가 방치하면 완전 엉망진창된다고 나와요. 그런 거죠. 예. 이게 정부에서 이거 빨리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거기도 논문 같은 데 나오는 게 뭐냐면 인권을 자꾸 이제 존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감시하고 못하게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회 내에서 이거 하면 왜 내 자유를 억압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인권. 근데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휴먼 마인이라고 돼. 이게 인간지뢰라고도 그래요. 이 범죄, 그렇지, 극단적 범죄학자들은 이러면 안 돼요. 법정신에는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범행을 하면 감경해 주는 건 법에 아주 명기돼 있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항상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에 되지도 않는 불과하거든요.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제 안인득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 소방 이런데 연계해가지고요. 지자체 내 이제 정신보건연구소 같은데 네. 연계해가지고 각각의 지역 사회에 어떤 그 공격 성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만든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사실 안 돼.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요. 가족들도 난리를 치고요. 예. 이거는 어떤 형태로건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공격 성향을 띄어가지고 사람을 습격하는 경우가 정상인보다 퍼센테이지는 훨씬 낮아요. 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오히려 네. 피해자가 더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번 범행을 하면 그 잔혹함이라든지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전혀 내가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그렇죠. 죽어야 되니까. 억울하죠. 피해자 네. 입장에서. 황망한 죽음이죠.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누군가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갖고 칼들이도 아무 연관 관계도 없는데 공격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요. 누가 주 예측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 단지 이웃에 살았다는 죄로 190번 정도의 온몸에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잔인합니다. 야차가 나타난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예, 이분은. 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참 그분 참 명복을 빌고 이거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요즘에 낫다 그러면 정신이 아픈 사람에 의한 아주 잔혹한 범죄. 또 낫다 그러면 이별 범죄에서 스토킹 끼가 있는 새끼들의 범죄. 이거는 지금 요즘에 그냥 거의 유행이에요. 거의 무섭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지. 거의 전쟁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답답한 일이 두 번째 거 보실 거예요? 이것도 살벌하지. 나 이것도 정말 이거 내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한 뭐 스토킹 관련된 네.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사건 반장으로 아마 제보가 된 것 같아요. 네, JTBC. 네. 20대 여성이 한 분 있는데요. 이 20대 여성이 2024년 10월 말부터 작년 10월 말부터 이제 본인이 일하던 식당의 30대 사장하고 교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식당에서. 그러니까 뭐 일하러 들어가는데 30대 사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제할 만하죠. 그렇죠, 뭐 미혼이면.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귄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30대 사장 즉 말하면 이제 남자친구가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안 되지. 이거는 빨리 끊었어야 돼. 빨리 끝났어야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요즘 누가 그런 놈하고 아유. 사깁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하고 더 이상 못 만나. 손질이야. 이제 이렇게 했더니 너 죽여버린다고 아마 이제 살해 위협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25년 4월 21일이에요. 불과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길거리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네. CCTV 영상도 다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여성을 보자마자 이 남성이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한 방 때리고 그냥 땅바닥으로 여자 그냥 쓰러지죠. 주먹만 죽어요, 진짜 주먹은. 쓰러지니까 쓰러진 여성한테 발길질 막 합니다. 발로 막 차고 그러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여성이. 당연히 의식을 잃었겠죠. 네. 의식을 잃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모텔로 가요.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내 자식 난 이거 가만히 안 뒤집어지 나는 죽여버리지 나는 말고 가만히 안 냅둬. 기절하면 깨어나라고 발로 톡톡톡 차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텔 입구까지 머리채를 붙잡아서 끌고 갔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렸나 봐요. 모텔 거기까지 또 방에서. 끌려갔네 또. 아이고. 예. 아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질질 끌고 갔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끌고 모텔 가면 사장은 뭐 하는 모텔 놈이야? 주인이 뭐하는 새끼야 이거는 또. 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보여요. 그리고 CCTV 다 난 보고 이해가 왔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격리된 공간에 둘이 딱 있으면 그 여성의 공포는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여성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나 봐요. 빌으니까 이러면 딱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나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오늘 그냥 죽어. 겁을 줬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성이 약간의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거 내가 저 사람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눈이 뒤집어진 것 같으니까 네, 정말 네. 나 오늘 죽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럴 수 여기서. 있어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정시키면서 네. 약간의 대화를 시도했고 약간 진정되니까 그래 이제 다시 그럼 사귀는 형태로 가자. 그러면서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이걸 얘기합니다. 잘했네.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고 거듭 이제 아마 얘기를 하니까 약간 요 놈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러면 제주도 그 비행기 표 끊어야 되잖아. 근데 나 지금 아까 당신 때릴 때 거기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그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찾아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너 여기 있어. 내가 휴대폰 찾아올게. 그러고 나갔다는 거야. 아 남자애가. 나가자마자 이 여성분이 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객실 문을 막 두드린 거야. 살려달라고. 문 꽝꽝거리니까 이제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 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살려주세요.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 투숙객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숨겨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경찰에 의해서 그놈은 체포가 된 거죠. 아니 기지 발휘하신 거예요. 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근데 이 새끼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그 이 여성 어머니한테 막 문자 보냈대. 지엄마한테. 어머니 여성 내가 어머니한테. 그 누구누구 내가 때려서 경찰서 붙들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나 한 대 때렸는데요.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뭐 등등등 문자를 막 보냈다는 거야. 어머니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일 쳐 죽일 놈 새끼. 나쁜 놈이네. 근데 한 대 때렸는데요. 지 말로 한 대 때렸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광대뼈 골절 왔어요. 이거요. 광대뼈 골절 잘 안 돼, 됩니다. 안 이거 나요. 제대로 안 맞으면 네. 광대뼈 골절 안 생겨요. 전치 6주 납니다. 예. 이거 골절 나오면 정말 피곤해요. 예.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받고 바로 수술해야 되거든요. 아유. 예, 수술을 받은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특수상해 이게 감금 혐의까지 이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구속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더 찾아봤더니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동안 이 여성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을 했어요, 이름이. 여성의 명의로. 그럼 무슨 짓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나쁜 걸 나쁜 짓 하려고 그런 하지. 거죠. 남의 명의 이용해서 휴대폰 개설하고 통장 개설했다면 나중에 보니까 그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이 돼버리는 바람에 출금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해 여성분한테 제가 무슨 전과가 있는지는 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전과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예, 쪽 통장 관련돼 있으면. 물품 관련 사기라든지 네, 예, 이런 예. 거에 아마 전과가 있어 보여요. 예.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구속은 됐는데 우리 맨날 나오잖아요. 풀려 나와가지고 풀려나와요. 같은 지역에 또, 살면서 그럼. 그것도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슬프지만 재판 후 풀려나가지고 보복하러 올까봐 지금 두렵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네. 관심을 자꾸 보여야지 재판부도 관심을 갖게 사법부도 되고 예, 고민하죠. 예. 사회적으로 좀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형에 정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들 정말 착하신 거지. 이거 내 자식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근데 교수님 이제 전에 맞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큰 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얹어서 해야지. 다 얹어야죠. 네, 다 얹어야지. 근데 네, 한 대라도 맞았으면 예. 애초에 할 때 한 대라도 때리면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저기 그 개미지옥 같아가지고 제 피해자 여성을 만나보면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주변에 망신 주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부모님 이렇게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질이 가족 생겨. 죽인다 뭐 인질이 그러니까. 생겨 이게. 근데 이거 그렇게 끌려다니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그 한도 것도 없어요. 손찌검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신고해서 처리해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건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참 이 말을 하면서도 또 답답해요. 하도 보복도 많은 세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고 참으면 계속 네. 이 폭력의 특성은 상습이잖아요. 네. 반복이고 가속화되고, 상습이잖아요. 가속화되고. 가중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참으면 절대 안 된다는. 네. 세 번째 이슈 보면 이제 요거는 뭐 어차피 전에 하셨죠. 쓰레기 예, 전에 했던 그렇죠. 얘기인데 예. 김래아 사건은 작년 3월 25일 날 09시 40분경에 예.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예. 김래아 이놈하고 동거를 하던 그 20대 여자친구가 네. 있었어요. 네. 그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 50대 이 여성을 공격해서 살해했던 네. 그 사건이 김래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래아 사건 관련돼서 항소심이 열렸어요. 항소심이요. 예, 김래아가 27살이거든요. 네. 항소심이 열렸는데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9일날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 신현일 재판장이 이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래아의 항소심 공판에서 네.
항소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렇게 됐는데 요게 요 김내아가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그렇죠. 예. 요 웃기는 새끼예요. 흉기를 피해자의 모친이 먼저 휘둘렀다는 예, 거예요. 엄마가 먼저. 그래서 그 지가 그 흉기를 뺏어 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네, 범행을 네. 했다. 네. 이렇게 이놈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처음부터 칼 들고 들어가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네. 어머니가 칼 들고 설치는 내가 뺏어갖고 나도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냥 찔러서 살해했다.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느 일정 부분 떠미른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이거는 저 재판부에서 모친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피고인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에 피고인과 주변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속 협박해 오던 중에 네, 네. 피해자와 그 모친을 대면하자 살해 의사 내지는 결심, 그다음에 범행 준비, 실행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계획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이놈이 1억 3,500만 원 공탁을 걸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지 나름대로는 좀 덜 살겠다고 1억 3,500만 원 형사 공탁을 걸었는데 이 경우를 전혀 반영을 안 해줬어요. 네, 재판부가. 네. 그거 웃기는 소리 하네.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 공탁 행위라는 거예요. 안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없다. 너 1억 3,500 냈어도 그거 양형에 참작 안 돼 임마. 그 소리고요.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구히 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가장 적정한 양형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얘는 이제 대법원 상고심 가도 네. 무기징역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놈. 이건 나오면 안 돼요. 이 김내아가. 두 명이나 사람. 근데 나이 27 먹은 놈의 새끼가 인생을 그래 딱 27살 정상적으로 살다 가는 건가요? 철딱선이 없는 놈. 참. 1심에서도 무기, 2심도 무기. 이거는 뭐 상고심 가면 100% 내가 볼 때는. 네. 마지막 이슈 하나 또 볼까요? 네. 아 이것도 진짜 그때 열받는 사건이고. 그때 교수님 하셨죠. 저랑. 이 사건은 2024년 네. 11월 8일이에요. 네. 21시 40분. 그렇죠. 서산시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차가 한 대인데 차 안에 대리운전 부르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기다리고 30대 있죠. 남성이 네. 대리운전 부르고 아마 식당에서 술을 한잔 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대리운전 불러놓고 그 30대 남성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있었겠지. 대리운전자가 오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 김명현이죠, 이놈이. 네, 김명현이 이놈이 탄 겁니다. 밀고 들어간 거지. 밀고 들어간 예,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아마 대리운전 처음 기사인 줄 하시는 분인 알았을 거예요. 알고 예, 그랬을 생각했을 거예요. 거예요. 근데 예, 예. 타자마자 이 새끼가 바로 살해했죠.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차를 훔쳐가지고 이제 네, 도망을 쳤어요. 도망갔죠. 그 나중에는 그 차도 이제 증거인멸하려고 불태웠습니다. 예, 예, 예. 그러고 이 시신을 꺼내가지고 수로에다가 유기했잖아요. 그리고 훔쳤다는 게 겨우 현금 12만 원입니다. 그거 12만 원 훔쳐가지고 밥 사 처먹고요. 6만 원은 전부 또 복권 샀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강도살인. 강도살인. 강도살인이죠. 예, 강도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하고 차 방화하고 김명현이 43세. 네. 대전 고등법원 항소심이네요. 그얘 1심에서 30년 줬어요. 30년이요. 예, 그래서 내가 욕 많이 했어요. 예. 7일 날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인데요. 강도살인 혐의 맞습니다. 강도살인.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이 그 공판 심리를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한 거거든요. 네, 네. 30년 너무 싸다고 네. 가볍다고. 검찰은 여전히 무기징역. 1심 네. 때도 무기징역 선고했었거든요. 구형했었거든요. 2심도 이제 무기징역을 이렇게 구형했는데 얘가 그러면 저기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형량 낮춰달라고. 이 새끼 주장하는 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뭔데요? 예, 이 새끼 43살인데 나 애가 응. 미성년자 애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럼 똑바로 살아야지. 그럼 내가 가서 무기징역 살으면 너무 오래 살면 내 자식들 미성년자 3명 누가 먹여 살래요? 나 그거 좀 참작해. 이게 참작 사유입니까? 말도 안 되죠. 나 이 열받아가지고. 애들도 관리 안 했을 텐데. 와,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잔인하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건 뭐 의도가 없었는데 잔인해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내가 3명을 부양해야 되니까 깎아주세요. 이거로 선처를 회수했고 피해자하고 유족한테 진심으로 사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럼 다시는 이런 일 하려고 그래서? 아이고 끔찍한 소리하고. 사람 죽여놓고. 30일 날 오전 10시 10분 김명현에 대한 2심 선고 내린다고 그러는데 무기 나왔어요. 1심에서 30년 줬는데 내가 볼 때 30년 이하는 나올 일이 없고요. 네. 무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긴 했어요. 뭐요? 술은 그래서 정말 의식을 잃을 정도 내 몸을 컨트롤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안 돼. 정말 안 돼. 네, 네. 예, 술을 마시고 흐느적흐느적하고 그 차에서 뭐 대리운전 부르면 조금 있으면 와서 어련히 뭐 얘기만 하면 데려주겠지 하고 맘 푹 놓고 있을 때 겨들어간 거 아니야 문 열고 이 김명현이 같은 놈들. 그래서 술도 맘만 쥐는 정말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대리로 기다리시는 거는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릴 때도요 전조등하고 이런 건 다 켜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문도 잠궈놨다가 오면 열어주고. 왜 그리고 그러면 문 잠궈 놓는 게 좋고 예,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문 잠궈 놓으시고 여자분들 이렇게 대리 부를 때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안에 차에 타 계신 상태에서 잠그고 있어요. 예, 잠그고 있더라고요. 문 잠그고 있어요. 예, 문 안 잠그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대리운전 뭐 때에 따라서 한 잔 마시면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지만 대리운전을 불러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차문 열어놓고 또 어떤 경우는 기다리다가 주무신다고. 또. 주무시다가 또 이거 피해 당하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맘만 쥐조심하시고 그 염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지금 말씀하신 게 잠그고 기다려라. 네, 네. 그다음에 시동은 반드시 켜고 있어요. 예, 키고 있고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참 그러네. 이슈 한 서너 가지인데 아유 씁쓸하네요. 내 건데. 네 건이 다 좀 씁쓸합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잘 고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